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약평가 대토론의 제4세션 행정혁신 분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용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세션은 지방자치, 통합, 디지털 및 인공지능, 공공분야 혁신 관련 각 당의 공약평가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짧게 하고 바로 토론의 패널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세 분이 해주십니다. 먼저 공주대 황석준 교수님입니다. 연세대 유상엽 교수님입니다. 호남대 이재경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교수님 네 분을 네 분을 모셨는데, 먼저 전남대 김호균 교수님 소개합니다. 충남대 백완표 교수님 소개합니다. 광운대 김경동 교수님, 네, 연세대 유은지 교수님은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서 오시면은 또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아무래도 발표와 토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은 좀 짧지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5분 정도 토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황석준 교수님, 유상엽 교수님, 이재경 교수님 맞습니까? 예, 저희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예. 네, 그럼 먼저 유 교수부터.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통합 디지털 공약분과 이 분야의 분과를 맡고 있는 황석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통합 디지털 공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치와 관련된 컨텐츠적인 내용은 앞에 다른 분과들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을 선정하거나 할 때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 광역 통합부터 시작해서 통합에 관련된 화두들이 걸쳐져 있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이번에 공약 평가를 하는 지역 중에서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공약이 있다면 그 분야 역시 평가 대상 공약으로 집어넣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형용사처럼 모든 곳에 형용사처럼 쓰이죠. 디지털 AI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특히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일반적인 여러 다른 공약 분야에서도 이 기술들을, 이런 최신의 AI를 많이 활용하지만 이 AI를 갖고, 디지털 기술을 갖고 얼마나 행정 효율,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주요 공약으로 삼아서 평가하였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이 공약들이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고 입수되고 평가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서 그래도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는 저희 이 4개 지역 공약에 있어서 주로 담당해서 평가를 주도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이 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서울 지역부터 이재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의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제가 서울 지역을 발표한 후에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부산 지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이 두 사람의 발표를
두 사람의 공약에 대해서 비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약을 각각 선정을 했는데요. 공통점을 보게 되면 AI 기반 행정 시스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각각의 공약에 녹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 지역적 특성상 정비 사업, 또 주택, 그리고 도심 재개발과 같은 그런 사업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역시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전국형 교통복지 K 모두의 기후 동행 카드 도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도입한 기후 동행 카드와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K패스 사이에 이 두 가지가 병존함으로써 나타나는 중복, 사각지대, 분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 가능성을 보면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맞춰져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해관계 조정이지요. 그리고 또 62,000원 이상 무료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재정 부담에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 하는 비용 추계 및 분담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적합성에 있어서는 매우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장 공약이지만 서울의 S가 아니라 코리아의 K를 표방한 것은 서울이 수도권 생활권의 중심 노드임을 인식한 진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원우 후보가 다른 공약에서 교통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권 통합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저소득층 어떤 그런 복지와 관련된 혜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특히나 62,000원 이상 무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저이용층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용할수록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액제와 환급제의 통합이라고 하는 산술적 결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교통의제, 탄소 감축과 등등과 같은 차세대 교통의제와의 접점이 약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적 책임성에 있어서도 지자체 간 그리고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재정 부담이나 어떤 수혜계층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적 책임성 그리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정원호 후보의 AI 기반 행정 시스템으로 시민부터 공무원까지 민원 착착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에게는 필요한 정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매칭하고 공무원에게는 업무 보조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는 기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으나 이것의 연동 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부서별 표준화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적합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화된 시나리오,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이 공약이 서비스 단위 고도화에 머물러 있고 조직 예산 인사 등 구조적 전환 비전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 있어서도 AI가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 책임성이라든가 알고리즘 책무성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책임성, 지역 적합성에 보다 개선돼야 하겠고요. 세 번째 공약, 자치구 여건에 맞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500세대 미만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일수록 25개 자치구에게 자율권, 자치권을 보다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충성 원칙에 부합해서 주민들의 다양성을 보다 더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더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자치구별 역량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역 적합성이나 정책 일관성 이런 부분들은 정원호 후보의 다른 공약들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개발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라든가 1인 가구 증가
혹은 기후위기 대응, 생활권 단위 재편 등등과 같은 그런 미래지향적 도시 정책 의제의 접점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치구 권한 확대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 이해관계에 포획되지 않도록 주의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심의통과 족집계과의 신통 AI 기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실행 가능성은 기존에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발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100% 차단과 같은 표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 적합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특징이나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올해 직무를 수행한 관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지향성 측면에서는 AI 도입이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또 여태까지 지연이 발생했던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설득의 과정, 주민 수기 과정 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시가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공약,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시장으로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 그 격차, 인프라 격차라든가 교육, 교통 등등과 같은 그런 주거 공급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 문제나 문제는 이 정책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다 어떤 재정 인허가, 중앙정부 허가 등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우려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성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든지 생활 SOC 확충 등과 같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되고, 역시 민주적 책임성 또한 개발이익 환수, 그리고 또 주민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약은 서울 시민의 돈 서울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활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가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서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되어 있는 이 기금을 서울시가 낸 부분은 다시 서울시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나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활용처가 기존 금융지원 방식이 그친다라는 점에서 주택의 미래지향적인 그 성격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역시 이것 또한 그 개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포획, 민간사업자 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비교를 하면 실행 가능성이나 민주 책임성 측면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오랜 시정을 펼쳐온 것에 기반해서 특히 정책 일관성, 미래지향성 등등의 측면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경기도 행정혁신 공약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대규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는 개별 사업의 참신성보다는 광역행정의 조정력이나 시군 간 연계성, 디지털 행정의 제도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양향자, 조응천 세 후보의 공약을 검토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행정혁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도정 운영의 개방성과 규제 개선, 양향자 후보는 기술 산업 기반의 미래 도정, 그리고 조응천 후보는 민원 현장의 제도적 보호와 책임 있는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부터 각각의 공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AI 민원 시스템 및 AI 24시간 당직실 구축입니다.
본 공약은 민원 처리와 야간 당직 업무에 AI를 접목해 도민 응대 체계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원과 당직은 도민의 행정을 직접 체험하는 최일선 기능이기 때문에 디지털 행정 혁신이 실제 행정 서비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공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지역 적합성에서 나타납니다. 경기도의 대규모 민원 수요와 24시간 행정 접근성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행 가능성과 민주적 책임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AI가 어디까지 민원을 판단할 수 있는지, 또 공무원에게 언제 이감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업무 범위, 공무원 최종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도민 참여 타운홀 미팅 정례화입니다. 이 공약은 도민이 도정 의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례적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타운홀 미팅 간부 회의 공개, 공공 데이터 공개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단순 민원 청취가 아니라 도정 운영의 방식의 개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았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민주적 책임성과 지역 적합성입니다. 도민 참여를 정례화하고 도정 운영 과정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책임성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운영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권역별 대표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제안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의 대표성, 권역별 운영 방식, 참여 정책 반영 절차, 결과 공개 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본 공약은 경기도 내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 문제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공간 구조, 산업 입지, 북부 지역 발전, 중앙 정부와의 관계가 결합된 의제이기 때문에 자치 통합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규제 중첩 지역의 구조적 발전 제약을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행 가능성과 민주적 책임성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규제 개선은 경기도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이나 기업의 이익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혁신위원회의 권한, 우선 개선 대상, 중앙정부 협의 전략, 주민 참여와 부작용 관리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양향자 후보의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AI 미래 도정 혁신입니다. 본 공약은 스마트 도민증, AI 안심도시, 과학기술경제 부지사, 첨단산업 통합행정지원단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행정서비스, 생활안전, 산업지원, 조직 개편을 함께 묶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기반 도정 혁신의 범위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았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입니다. 경기도의 반도체 첨단 산업 기반과 AI 기반 행정 혁신 방향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마트 도민증과 AI 안심 도시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연계, 시군 협력 없이는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이나 단계별 추진 계획, 개인정보 보호, 31개 시군 연계 모델, 성과 지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시군과 함께 만드는 자율분권 경기도입니다. 본 공약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권한 배분과 협력 방식을 재설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행정은 도단위 행정 또는 도단위 정책만으로 완결되기가 어렵고 시군과 공동 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분권형 운영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지역 적합성입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시군 현실을 반영해 도와 시군의 관계를 재설계하려는 방향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실행 가능성과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한만 이양하면 시군 간 행정 역량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지원, 인력 지원, 도의 조정 권한, 공동 성과 관리 체계가 함께 설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경기형 사회통합 이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공약은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행정 수요를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민 사회통합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생활안정, 생활행정, 교육, 노동, 안정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에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증가와 산업 현장의 노동 수요라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통합, 이민자 관리, 노동시장 대응, 교육 지원, 생활 안전은 서로 연결되지만 정책 수단은 다릅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의 실행 체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홍천 후보의 공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AI 기반 민원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본 공약은 민원 행정에 AI를 도입하되 AI 처리 가능 영역과 공무원의 판단 영역을 구분하려는 내용입니다. AI 행정의 중요한 쟁점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배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디지털 행정의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민주적 책임성과 실현 가능성에 있습니다. AI와 공무원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접근은 AI 행정의 책임 소재를 문제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려면 민원 유형별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I 처리 가능 민원, 공무원 최종 판단 민원, 개인정보 보호, 감사 로그,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어르신 배려 느린 창구 운영입니다. 이 공약은 고령층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응대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확대될수록 행정 서비스에 배제될 수 있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에 포용적 행정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민주적 책임성과 실행 가능성에 있습니다. 고령층의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고 큰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 일관성과 지역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민원 창구와의 차별성이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민원 대상, 대상 민원, 운영 방식, 고령층 외의 취약계층 포함 여부, 성과 측정 방식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공약으로 악성 민원 대응 및 필수 사회 서비스 인프라 보호입니다. 본 공약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사회 서비스 현장 인력을 보호하고 필수 공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원 행정의 문제를 시민의 편의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과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점에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실행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입니다. 악성 민원 대응은 현장 행정의 안정성과 공공 서비스 지속 가능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다만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악성 민원 대응이 정당한 민원 제기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의 범위, 제3자 검토 절차, 민원인 권리 보호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보면 양향자 후보는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고 조홍천 후보는 실행 가능성과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도정 개방성과 규제 혁신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제시했지만 실행 설계와 책임성 장치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공약의 핵심은 AI를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AI와 분권, 참여를 어떻게 책임 구조와 시군 연계 체계 속에서 운영하느냐에 보다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구 광역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경기도와 달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열린 시정, 주민 참여, 조직 개편처럼 시정 운영 체계와 지역 거버넌스 재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공약을 비교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행정통합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장기 구조 개편을 강조하였고, 추경호 후보는 민원 플랫폼과 조직 개편을 통해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인데요. 이 공약은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광역 행정권과 경제권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 발전 전략, 광역 거버넌스, 지방 분권, 주민 동의 절차 모두 결합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 공약 중 가장 구조적인 통합 공약으로 설정했습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입니다. 대구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 구조개혁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 문제 측면에서는 가장 큰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공약은 대구시장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경북도와 지방의회, 국회, 중앙정부 그리고 주민 동의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주민 동의, 통합 이후 권한 재정, 조직 설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대구의 열린 시정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공약은 시민이 시민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책 결정의 전 단계에서 정보 공개가 얼마나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약이기 때문에 열린 시정과 민주적 책임성 관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공약의 강점은 민주적 책임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의 공개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 일관성과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이 정보를 보는 것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넘어 의견 수렴, 피드백, 정책 반영 절차가 결합되어야 참여형 시정에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주민 참여 예산 확대와 주민 결정형 예산 제도입니다. 본 공약은 시민이 예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실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핵심 수단이므로 시민 참여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재정 결정 과정으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민주적 참여성이 있습니다. 시민이 예산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시정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이미 여러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단순 확대만으로는 차별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참여 예산의 규모와 참여 대표성, 시민 심사 기준과 집행 결과 공개, 성과 평가 체계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의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호 후보의 공약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디지털 민원 플랫폼 경호야 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시민 불편과 민생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접수하고 시장이 직접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원 접수 이후 부서 간 조정과 처리 속도, 결과 공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해 시정의 응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실행 가능성과 지역 적합성이 있습니다. 시민 민원을 빠르게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습니다. 다만 정책 일관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려면 기존 민원 시스템과의 차별성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자체보다 책임 부서의 지정, 처리 기한의 관리, 반복 민원 분석, 처리 결과 공개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대구시 조직 개편 및 확충입니다. 본 공약은 시장 직속 기구와 AX 관련 위원회 및 정책관을 설치해 시정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직 개편은 후보자의 정책 우선순위를 행정 구조에 반영하는 수단이므로 책임 행정과 디지털 전환의 제도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실행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에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후보의 시정 운영을 행정 체계에 반영하는 비교적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래 지향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성과 관리가 구조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조직의 권한, 기존 부서와의 관계, 인력과 예산, 성과 관리 체계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추경호 후보의 마지막 공약인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공약은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주요 시정 의제를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정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논의와 조정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점에서 협치형 의사결정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본 공약의 강점은 민주적 책임성에 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시정 안건의 논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협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행 가능성 측면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운영 설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형식적 회의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제 선정과 참여자 대표성, 회의 결과의 공개, 정책 예산 반영 절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를 보면 김부겸 후보는 지역 적합성과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추경호 후보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행정 통합과 주민 참여를 통해 구조적 지역 문제와 시민 참여를 강조하였고 추경호 후보는 디지털 민원 플랫폼과 조직 개편을 통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공약의 핵심은 행정 통합이라는 장기 구조 개혁과 시정 운영 체계 개편이라는 단기적 실행 체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간의 공약 비교입니다. 양 공약들을 보시면 AI 혹은 데이터 기반 행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의 시민 참여 예산,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통합 거버넌스, 이렇게 분권형 형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양경제부시장 신설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산시에 특화되어 있는 해양수산 도시로서의 특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양 후보 간 내용은 다르지만 행정혁신 측면에 있어서 그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으로 전재수 후보의 해양경제부시장 신설 및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이 공약은 실행 가능성과 그리고 지역 적합성, 그리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 공약이 조직 개편과 권한 재설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조직 편성권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박형준 후보 시정 동안 경제부시장을 폐지하고 미래혁신 부시장 체제로 전환했다라는 점인데요. 과연 새로운 해양경제부시장이 이와 같은 미래혁신 부시장 체계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것인지, 새로 신설이 된다면 그렇다면 미래혁신 부시장 체계와 어떻게 조직과 권한 측면에 있어서 그 중복이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후보의 총괄 비전, 그리고 4종 세트 공약과 매우 일관성이라든가 정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 지향성과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 KPI가 과연 이 시장직을 설치함으로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도 분기별 해양경제전략회의 외에 다른 시민이나 의회,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채널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 실질적 시민권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예산 2.0 및 공론장에 대해서는 그 박형준 후보 그 시절에 주민참여 예산 반영 비율이 0.13%에서 0.02%로 낮아졌고 또한 그 20% 전체 그
반영 비율 또한 채택률 또한 20%에서 8.6%까지 떨어진 바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출발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현 0.02% 수준에서 일반 회계 1% 수준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약 1,5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50배 정도 증가하는 목표라서 시의회와 재정당국과의 저항 및 협의 난항이 예상되고 이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적합성이나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가 있겠지만 다만 부산의 1차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소멸, 청년 이탈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도 과연 현재 지금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후보가 가장 메인으로 밀고 있는 어떤 해양 수도와 관련된 것이 주민참여 예산과 의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만 기존 대의민주주의 제도와의 권한 조정 그리고 투명성이 확실히 담보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일반적인 비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과다 대표성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AI 기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스마트 보조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 그리고 지역 적합성 그리고 정책 일관성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모두 고른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그 AI 기반 재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 특화된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공약에 일관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부서 간 데이터 표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따라서 가장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AI 행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알고리즘 위험, 프라이버시, 편향성 검토 메커니즘 등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될 필요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박형준 후보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통과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또 국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인데 문제는 현재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행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통과된 이후에는 그 이후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지역 적합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부산 경남 통합 특별 법안 사이에서 박형준 후보는 그 충돌이 없다라고 반박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여전히 전통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해법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지역 편중이라든가 기업 특혜 논란, 그리고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가 부재하다라는 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서남북 골고루 성장 16개 구군 통합 거버넌스 공약인데요. 이것은 권역별 격차를 부산의 전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권역별 격차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지어 9만 덕, 10만 덕, 40년 단절 해소 등등과 같이 미시적인 부분까지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일관성까지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 도시 의지에 대한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중심의 지표가 보완이 되어 있지만 미래 도시 의지에 대한 방향성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그 16개 구군 자치단체장과의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보완 요소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약은 부산 데이터시티 행정혁신 시장 직속 데이터혁신본부 데이터 영향평가 의무화입니다. 이미 공공 데이터가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시민 친화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열람하고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와 같은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 간 저항이라든지 기존 시스템 호환 문제, 인력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과연 이것이 의료 시민들과 관련된 시민 밀착형 정보 제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고요. 정책 일관성이나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자 중심의 지표 설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의 지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앞선다라고 할 수 있고 실행 가능성이나 지역 적합성의 경우는 소수점 그 자리에서의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정책 일관성이나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박형준 후보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가 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드렸고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약 비교가 사실 1대1 동일한 주제에 대한 1대1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어느 후보가 높다 낮다로 후보 간의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이 자치통합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다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되는데 부울경 관련돼서는 그닥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저희 팀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AI 관련된 공약들이 되게 많이들 나왔는데 뭐 재정이든 아니면 민원이든 이런 공약들을 다 모아서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는데 우리가 정치적 시사점을 주는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자치통합 디지털 관련된 공약 분석 평가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고 5분 정도 남겨주셔가지고 토론에 그 남은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네 분이서 해주시는데 순서는 토론하시는 분들이 정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일단 전남대 김호균 교수님부터 해주시고 다음 또 다른 분이 토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5분 말씀드렸는데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전남대 행정학과의 김호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평가단장을 우리 이민창 차기 회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5분은 좀 짧기는 짧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3개를 지금 평가 대상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다른 세션 안 들어가 봐서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가 기준을 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5가지 기준만으로만 이게 공약이 평가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언론사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셨지만
과연 이거를 이렇게 점수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공공 부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질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건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셨단 말이죠. 다른 세션도 보니까 막 몇 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사실은 유권자한테 굉장한 어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고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도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전에 언론계에서 한 10여 년 정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언론의 어떤 생리를 제가 나름대로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평가 기준의 잣대가 만약에 조금 더 보완이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결론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계량화해서 이거를 발표하는 것은 더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그 지표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첫째가 저는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다. 아까 실행 가능성에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소프트가 안 되면 공약이라고 하는 게 빌공짜 공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공약의 비용 추계 그다음에 조달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갈등 관리 및 조정 역량이다. 특히 지금 현대행정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원화된 이해관계 충돌을 이제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이 정치적 또는 행정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평가 기준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행동통합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인구 소멸이라든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이게 메가시티 전략, 그다음에 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와 연계 논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초광역 연계성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 지표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공약평가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언론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될 때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등등 좀 적어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공약평가는 이 사적 부분 기업체하고 달리 질적인 부분의 비중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정량적 평가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정성적 평가도 혼합적으로 병행하는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4년에 미트로프하고 페데린 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한 데서 이게 정립된 용어라고 하는데요. 그 타입 3 에러라고 하는 제3종 오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던데 그 내용하고 우리 지금 공약 평가 결과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제3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내놓거나 혹은 잘못된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그 잘못된 문제에 토대를 두고 답을 구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우리가 제3종 오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지금 발제한 거하고 조금 연관을 시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부산 시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 위반자라든가 후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많아서 발생하는 법의 문제다라고 잘못된 문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진단하에
특별법 통과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진짜 문제하고 해결대안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제3종 우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책학회의 공약 평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 담보를 해야 되는 이 키가 바로 이 제가 금방 얘기했던 타입 3 에러의 존재 여부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후보 측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후보 측에 만약에 우리가 내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김 교수님의 말씀에 혹시 또 우리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배관표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왜 경기도로 확장하는 이 K-패스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서울보다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은 이게 여당 후보로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K-패스 등과도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까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좀 이제 주목할 만하고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지형도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북의 균형 발전이 있으려면은 어떤 인프라나 또 교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지역의 산업의 어떤 핵심 지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좀 더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은 좀 아쉽게도 행정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총평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게 추미애는 이제 여당으로서 조금 진보 쪽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와 같은 이제 중요한 이슈를 크게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양양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통합이나 이민 관리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서 또 흥미롭게 생각을 했고요.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3당으로서 느린 창구 같은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경기도에서의 정책 경쟁이 아주 앞으로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는 조금 새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행정통합 이게 실행성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하셨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다이나믹 코리아다 보니까 이게 또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나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매우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전재수 후보가 이렇게 부시장 이야기를 한 거 아주 이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규모상 이게 부시장을 2명밖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바꾸는 그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은 어떤 이제 후속 정책들이 있어야 될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담부서 신설은 매우 환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그래도 재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AI의 활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행정의 혁신의 관점에서는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영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시장으로서 이제 허브 특별법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절감을 했었나 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진작에 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서남북 골고루 같은 성장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전 임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 혁신 파트인데 AI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에 서울시 콜센터와 같이 크지 않은 일들이라고 해도요,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후보들이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대표 사례들, 대표 성공 사례들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유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공공문제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유은지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전반적으로 앞서서 이제 김호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좀 앞부분 제가 못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약간 차원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그 기반으로 이 각각의 공약들이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그 평가한 항목들이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런 측면에서 이런 평가를 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정량화한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학회니까 정책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책이 추진이 되거나 잘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인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조금 평가 기준에 더 이렇게 접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이 분석을 하는데 정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석한 공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는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AI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AI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또는 정부 혁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앞서서 이제 공약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있고 이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상세한 좀 논의들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전반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나 정보 유출 이런 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되어야지만 이것들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또 더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앞서서 이제 평가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위 정부와의 관계 또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당선자에게 사후에 물었을 때 그게 중앙 정부가 제대로 우리 협조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위에 상위 정부에서 이게 우리 정부 지자체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피하는 변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충분히 이 지자체 공약을 만들면서부터 그런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위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이런 조정하는 역할들도 구체화되어서 좀 이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각각의 공약들이 도출된 데에는 그 각 후보들이 그 각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부산광역시 평가해 줄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정부의 뭐 오점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빈번하게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사실 공약을 도출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배경되는 어떤 사회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실제로 그것들이 사실 유권자에게
연결이 되었을 때 이 공약이 정말 유효한 공약으로 그 투표도 이제 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맥락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잘 정리가 되고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9분 남았는데요. 김 교수님 혹시 한 6분 정도로 끝내주시면은 그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신 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발제하신 분들에게서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 행정학과 김경동입니다. 저는 개별 후보님들의 공약보다는 영역별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AI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는 사실인데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AI가 가장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AI와 사람의 책임을 명확히 한 공약이 의외로 되게 적은데요. 공공 부분에서는 그냥 챗 GPT나 클로드에서처럼 AI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AI를 활용한 어떤 의사 결정이라던가 AI 활용한 행정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선거 공약 평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에서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 문제하고 다르게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사회 전반의 합의라기보다는 공약 수준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공약에서는 AI 도입의 기대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AI가 잘못했을 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공통적인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일부 공약에서만 좀 자세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르신들이나 외국인 주민분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디지털 격차는 심해지고 이러한 격차가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AI 도입하면 좋고 편리하다 이런 낙관적 기대는 공약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AI 공약이 행정 자동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챗봇, 단순 민원 응대, 분류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AI 24시간 민원 응대가 안 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거는 왜 한번 낸 서류를 다른 부서에 또 내야 되는지 그리고 비밀번호 찾는데 본인 인증 한번 했는데 왜 로그인할 때 또 하라고 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랑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그냥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냥 챗봇 같은 거를 얻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AI를 도입해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러한 AI 영향들이 집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 좀 더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치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원타 개의, 공론장, 열린 시정 대부분 다 참여 하나씩 하자고 하시는데요. 참여라는 단어의 무게가 후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예산 확대, 준참여 예산제도 확대하자고 하고 다른 데서는 그냥 단순히 경청하는 수단을 확대하자고 하고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보 많이 공개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참여로 이어지는지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약 수준에서 차이가 다뤄지지 않고 뭔가 구호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 영역인데요.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윤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통합 영역은 자치단체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치권 협력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으면 나중에 변명을 하기에 난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라고 이어지기 되게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략에 대한 얘기도 공약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기 토론하시면서 몇 가지 이젠 제기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정책 공약 선정 기준이라든지 혹은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표하신 분들이 좀 코멘트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을 김호균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희는 100% 그 지적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약 선정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답변서를 후보자들한테 요청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본인들이 제일 이 분야에서 평가받을 만한 공약을 3개 정도씩 보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후보들이 선정해서 보내준 공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후보 거를 못 받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경선할 때 노출되었던 것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추려서 그래도 이 테마에 맞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을 활용했다고 말씀드려서 이 공약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었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개 정도의 지표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그 시간적인 한계상 저희가 그러니까 지선 평가 이 선거가 시작되고 공약을 발표하면 선거일 당일까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저희가 모든 지표를 갖고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공약평가 대토론회 할 때 그래도 제한된 시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해서 부작용이 그러니까 우려가 되냐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후보의 그러니까 후보가 정치적으로 공약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임기 동안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유권자로서 그래도 공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발표 끝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공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분석한 점수는 이 후보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 공약을 봤을 때 제한된 시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공약이 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예. 첨언하겠습니다. 여러 토론자분들 의견에 저도 10분 공감하면서 특히 김호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수의 주관성이라든가 3종 에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기반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예를 들면 3종 에러와 관련해서 전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저희가 역시 파악을 하게 돼버리면 김홍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려가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광역통합 메가시티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광역 행정통합이 그 전제가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실질적인 수단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현 시점에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광주 전남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제 실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지방선거 때 공약의 그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을 진척이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빠진 것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 이 매번 정책 공약 평가를 이렇게 참가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와 봤는데 사실 상당히 제한된 모든 예산, 시간, 또 인원, 그다음에 비협조적인 정당 이런 상황에서 이 평가하는 게 매번 녹록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책 선거라는 게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또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매해 이 정책학회의 이 대토론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청중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4세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